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무선통신 제보 기록과 일기 특조위의 조사 기록 등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지휘부는 윗선에 보고할 숫자에 집착했고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황당한 지시가 내려진 걸로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 서쪽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잡이 여선에 불이 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이 선박 3척을 납포했습니다. 한국인 2명을 비롯해 16명이 억류됐습니다. 검찰이 군납업체 금품수수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법원장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미가 오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뜨면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홍콩 이공대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사흘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염소폭탄을 완성했다면서 경찰이 철수하지 않으면 학살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레일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9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길가에 마련된 천막마다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마련된 이동식 쉼터인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거리 위의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한 뉴스를 톱 뉴스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구조보다도 보고용 숫자에 더 관심을 뒀다는 기록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는데도 엉뚱하고 황당한 지시가 해경을 통해서 현장에 내려진 정황도 담겼습니다. 뉴스룸은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 내용과 광주지검의 수사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단이 사건을 모조리 다시 본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오늘은 해경의 TRS, 즉 무선통신 세부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당일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건 511 헬기입니다. 3분 뒤 목포해경 상황실에 TRS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123 정도 위급한 상황을 서해청 상황실에 TRS로 보고합니다. 현재 본국 도착 2만 전 현재 상황경으로 현재 그 선박 확인 가능. 자연으로 45도 기울어지니까 여기 상황 기타 확인되지 않음. 그동안 해경 지휘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4년 검찰의 신문 조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은 TRS로 그런 보고를 직접 청취한 건 아니고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구두보고는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서해청장을 보좌했던 상황 담당관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서해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 TRS에 처음 지시사항이 등장하는 것은 9시 48분경, 그 전에는 서해청장 지시가 없죠. 예, 서해청장님이 TRS를 바로 들고는 계셨는데 오늘 유 전 상황 담당관의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 1기 특조위 청문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 지금 그 대답할 심정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위급한 상황은 TRS를 통해 실시간 보고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1기 특조위 조사 기록엔 당시 지휘부가 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황영태 당시 해경 본청 상황실장은 중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당시엔 주요 관심이 구조 인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당시의 교신 기록을 보면 현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지시들이 현장에 내려졌습니다. 세월호가 기울어 닻에 접근할 수 없는데도 닻을 내리라고 했고 배가 70도나 기울었는데 배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30분, 세월호가 40도 가까이 기웁니다. 복원력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선체가 한쪽으로 쏠려 닻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그런데 해경본청은 목포해경에 닻을 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기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이 순간 해경이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가 검찰의 신문조사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유현식 당시 서해해경 상황 담당관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거의 눕듯이 기운 상황.
이번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실시하라고 TRS로 지시를 내립니다. 물이 빠르게 차올라 배수 작업은 아무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현식 상황 담당관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침몰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제 마음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수 작업 지시가 내려진 7분 뒤 해경은 배가 80도 가까이 기울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세월호를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TRS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관련 소식은 좀 더 정리해서 내일과 모레 연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 서쪽 차귀도 인근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해경이 인근 해상에서 1명을 구조했지만 숨졌고 11명은 지금도 계속 실종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먼저 보시고 사고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배를 향해 구조보트가 질주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주 차기도 서쪽 76km 해상, 통영선적 29톤 연안어선 대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 대성호 옆을 지나던 배가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대성호에는 선장 56살 정모 씨 등 한국인 6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6명 등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처음 도착했을 당시 이미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는 화재로 두 동강 났고 일부는 침몰한 상태입니다. 곧바로 수색을 시작한 해경은 오전 10시 21분 선원 61살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7km 떨어진 해상입니다. 해경은 화상을 심하게 입은 김 씨를 헬기로 한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11명. 사고 접수 1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 수십 대와 잠수부를 동원해 밤샘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예, 실종자를 수색 중인 제주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실종자를 더 찾진 못한 것 같고 야간 수색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21분 선원 61살 김모 씨가 발견된 후로 안타깝게도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김 씨가 발견된 게 사고 선박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바다였는데요. 예상보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발견됐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멀리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수색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해경과 해군 경비함정, 민간 어선 등 17척이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지금은 항공기 6대가 차례로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을 돕는 중입니다. 수색 당국은 독도 구조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색 중이던 해경 3,001함도 실종자 가족의 양해를 얻어 제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제주항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3m 높이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이 원활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구조 골든타임을 넘긴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바다 수온이 19도에서 20도임을 고려할 때 생존 골든 아워는 2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다만 선원들이 화재 당시 얼마나 다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숨진 김 씨는 발견 당시 화상을 심하게 입었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일 외상이 큰 경우 보다 빠른 구조가 필요한 만큼 오늘 밤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구조 과정에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첫 사고 접수 후 구조대가 떠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대성호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오늘 오전 7시 5분입니다. 그리고 구조 헬기가 현장으로 떠난 건 7시 34분, 헬기가 도착한 건 8시 15분입니다. 사고 접수 후 구조대가 떠나기까지 30분가량이 소요된 겁니다. 통상 헬기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인데 2배 가까이 걸린 겁니다. 총각을 다투는 해상 사고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화재는 매우 급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신고도 대성호에서 직접 하지 못했고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성호의 화재 신고는 창성호가 했습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가다 불에 타는 대성호를 보고 SSB 긴급 신고를 한 겁니다. 대성호는 구조 요청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분이 좀 안 될 정도로 화재가 좀 심하기 때문에. 대성호처럼 연안 어선의 경우 한 번 출항하면 10일에서 15일가량 조업하며 선상에서 숙식을 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LP 가스통을 배에 싣고 다닙니다. 어민들은 이게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엔진 과열로 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합선이나 안 그러면 뭐 밥에 먹는데 이제 가스 사고. 대성호는 오늘 새벽 3시까지 인근 어선과 교신을 주고받으며 조업을 했습니다. 낚싯줄에 미끼를 걸어 바다에 놓는 작업입니다. 이후 선원들이 낚싯줄을 걷어 올리기 전 잠시 잠을 자다 속수무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생존자를 구조한 뒤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구조당국의 설명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한편 아라비아 반도 끝 예멘에서는 한국 국적의 선박 2척이 납포되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2사람이 영류됐습니다. 다행히 배를 납포한 예멘 반군은 선박이 한국 국적인 것이 확인되면 선원들은 풀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오만에 있던 우리 청해 부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예멘 카마란 섬 근처를 지나던 선박 3척이 납포된 건 한국 시각으로 어제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후티 반군이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홍해에서 배들을 납포한 겁니다. 납포된 선박은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인 웅진 G16호와 예인선 웅진 T1100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라빅 3호입니다. 외교부는 이 중 한국 국적 배에 우리 국민이 각 1명씩 모두 2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한국인 선원들은 예멘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한국인 선박인 게 확인되면 배와 선원들을 풀어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해당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으로 출항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전 정부 국정원장에게 튀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법원장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7년 남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때 이 전 법원장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받은 돈 일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혔습니다.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6,2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군 납품에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받은 돈 중 일부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해져 개인 사무실 운영비로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남 전 원장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이 전 법원장이 주도하던 단체의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를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대표가 한 차명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 전 법원장이 이를 현금으로 찾아 남 전 원장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남 전 원장의 돈이 전달된 시기는 2017년으로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입니다. 이 전 법원장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10여 차례 남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남 전 원장이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다 많은 액수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JTBC 취재진에 사무실 운영비는 남 전 원장이 포함된 모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충당했다면서 별도로 외부에서 받은 돈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징계를 받아 파면됐고 2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전 법원장과 정 씨 모두 돈이 오간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법원장과 정 씨가 예비역 장성들과 교류해온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미국이 현재보다 무려 500%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 즉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제3차 회의가 오늘 결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지 단 1시간여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끝나버렸고 그 이후에
한미 양측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차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등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협상을 접자고 한 건 미국 측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양국 대표단이 만난 지 1시간여 만에 한국 대표단에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일어서 버린 겁니다. 협상 종료 1시간여 뒤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입장문을 낭독한 뒤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표단도 대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이 내놓은 새로운 인상 항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 제시했다는 신설 항목은 미군이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며 주한미군 외에 드는 비용에서도 한국의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 앞선 9차와 10차 협상 등에서 양측이 회담 직후에 이런 식으로 파열음을 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따가 해리스 주한미 대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따로 좀 정리해서 보도를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사실상 내전 중인 홍콩의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전해드린 대로 전체 시위를 이끌고 있는 대학생 시위대 거점 홍콩 20대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학생들이 체포되거나 탈출하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100여 명이 남아서 말 그대로 결사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황희린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오늘도 홍콩 20대 근처까지 지금 접근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20대로 가는 침사추의 차탄거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보이는데 이곳을 넘어가면 바로 20대가 나오는 겁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흔적이 도로 곳곳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제 시위대가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산도 보이고요. 검게 그린 방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어제 저하고 얘기 나눈 직후에, 그러니까 어제 밤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 주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요. 이 거리를 비롯해서 20대 있는 인근 지역까지 모두 거리에 나서서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시위대를 돕자는 구호를 외치면서입니다. 이유는 시위대들이 이제 경찰력을 좀 분산시키면서 그 틈을 타서 학교 안에 있는 시위대를 탈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새벽 상황을 같이 보시죠. 예. 20대를 지지하는 시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산 부대들과 함께 지금 경찰을 대치 중인데요.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있고 우산 부대에서는 화염병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포위를 해서 압박을 계속하기 때문인지 아무튼 학교 안에 시위대 숫자는 많이 좀 줄긴 했다면서요? 네, 어제 학생회에서 밝힌 시위대 수는 600에서 700명 정도였는데요. 오늘 400명이 넘게 이제 탈출을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고 경찰이 직접 잡아가기도 해서 현재는 1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이나 물대포에 맞은 학생들이 저체온증 같은 응급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위대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전전긍긍해하면서 이곳 주변을 계속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어머니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因為佢太多人走啦，咁就讓咗啲女仔走先，咁樣又走唔到咁樣咯。咁我都覺得好嬲咯，因為佢哋其實只不過係學生嚟嘅啫，咁樣咁嗰啲警察竟然咁樣對佢哋。 예. 자, 이제 관심은 경찰이 결국 진입 작전을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현장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경찰의 포위망은 늦춰지지 않아 보입니다. 골목길마다 계속해서 에워싸고 있고 제 뒤로도 이제 경찰들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언제든지 진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총지휘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투항하라, 필요하다면 저격수까지 배치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위대를 모두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홍콩 경찰의 모토가 바뀌었습니다. 케어, 그러니까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단어가 사라지고 명예, 의무, 충성이라는 단어만 남긴 겁니다. 예, 이거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오늘 홍콩 법원이 어제 위헌 결정을 내린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중국이 이른바 일국양제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도 없이 홍콩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라고 현지인들은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홍콩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콩 이공대에서 경찰과 학생이 정면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까닭이 따로 있습니다. 이공계 학과들이 몰려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화학물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폭탄을 만들어 놨다면서 경찰의 진입을 끝까지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자칫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홍콩에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난 사흘간 화염병과 최루탄 그리고 불화살이 오갔던 홍콩 이공대. 보시는 것처럼 이공대로 통하는 길마다 경찰이 지키고 있고 학교 주변에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특히 학교 안 시위대가 온라인에 염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긴장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이 만약 철수하지 않으면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폭탄으로 보이는 유리병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홍콩 이공대 안에 수십 톤의 화학물질이 쌓여 있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진입할 경우 시위대가 이걸 이용해 최후의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홍콩 전체 시위를 이끄는 대학생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이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Maybe I will die, I will get arrested today. But anyway, we will try to fight here and don't let the police hit us again.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도 상징성이 큰 이공대 포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양측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방위비 문제 속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초청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훈 위원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화당 대표들도 초청해서 방위비 인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방위비 압박에 무례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 느낌이 한 20분 되지 않았나. 아니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아 이거 너무 무리하다. 해리스 대사가 만난 국회 인사는 이해훈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고 같은 당 이종구 산업통상위원장도 대사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와 조원진 공동대표를 자신의 관저로 불렀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압박은 느끼진 않았다고 했지만 해리스 대사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한 고위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관사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야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50억 달러를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50억 달러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확인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전부 50억 달러가 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유니클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 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로 우리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죠.
이번엔 발열 속옷 10만 장을 뿌리는 공짜 마케팅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유니클로의 대표 상품인 발열 내복을 대대적으로 푸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니클로 제품을 아무거나 하나만 사도 한 사람당 한 장씩 총 10만 장을 사은품으로 주는 겁니다. 반값 행사에도 매장이 썰렁했었지만 공짜 마케팅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불매운동이 주춤해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무료 배포는 오히려 혐한 마케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은 공짜라면 오금을 못 편다고 민족성을 비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한 국내 브랜드는 유니클로를 겨냥해 맞불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와 달리 발열 내복을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로 주고 수량도 2배인 20만 장을 풀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7억 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한국타이어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국세청 고발 건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대표의 경영비리 의혹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을 차명으로 빼돌렸고 계열사의 돈 2억여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계좌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른바 레깅스 판결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몰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판결문에 그대로 실어서 논란이라는 거였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공소장 등의 불법 사진을 첨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몰래 찍은 사진도 사건 기록이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소장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불법 사진을 첨부하지 말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의정부지법에서 선고한 이른바 레깅스 판결의 후폭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불법 촬영물을 판결문에 첨부하는 것은 2차 가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공적 기록에 남는 것이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때부터 내 사진이 판결문에 남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납득하기 쉽게 사진이나 도표를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공소사실은 최대한 특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이미 담긴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재판 개입이라는 지적과 인권 침해가 더 문제라는 반박이 팽팽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판결 외에도 다른 판결문에 불법 촬영문을 첨부해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부가 분양가 낮추기에 나서면서입니다. 하지만 당첨권에 들 수 있는 청약 점수 역시 기록적인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지난 11일 청약을 받았는데 평균 경쟁률이 82대 1에 달했습니다. 당첨권에 든 청약 점수 역시 신기록이었습니다. 평균 70.3점, 커트라인은 69점이었습니다. 앞서 강남 삼성동 레미안 라클래시가 기록한 평균 69.5점을 뛰어넘은 겁니다.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산정합니다. 4인 가구가 채울 수 있는 청약 최고 점수는 69점입니다. 부양가족 3명,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결국 이번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족이 적어도 5명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약 커트라인이 이처럼 높아진 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청약자들이 몰린 영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면 청약 열기 역시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수를 늘리려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부정 청약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4년간 부정 청약을 했다 적발된 당첨자는 1,536명에 달합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철도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내일 아침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놨지만 막판 타결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서울역 코레일 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전에 본교섭이 결렬됐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파업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밤에 보면 좀 추가 교섭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결국 파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정오까지 본교섭을 펼쳤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추가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곳 서울역에서, 노조 측은 현재 용산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밤중이라도 다시 만나서 추가 교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언제쯤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전혀 안 들립니까? 네, 내일 오전 9시 전까지는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밤사이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철도 총파업은 지금 3년 만입니다. 실제 파업으로 가면 열차 운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막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노조 측은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필수 업무 유지 인력만 빼고 모두 파업에 참여하는 총파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 전철의 운행이 82% 수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지하철 1, 3,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절반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KTX 운행률은 이보다 낮은 69%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업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일단 내일 출근길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근길부터는 좀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하철 1, 3, 4호선처럼 이 이용객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평소보다 타기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9시부터 시작해도 역시 출근길에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꼭 9시까지만 출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그나마 이제 있는 열차를 집중 배치한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긴 할 텐데 지금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이 간략하게 어떤 겁니까? 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철도 노조는 주 52시간에 맞춰서 대규모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인상과 코레일과 SRT의 통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규모인데요. 철도 노조는 주 52시간 취지에 맞춰서 내년부터 4조 2교대를 하려면은 최소 인력이 4,6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1,800명 이상은 안 된다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 측 요구대로라면은 인건비만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률 역시 노조는 4%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1.8% 이상은 안 된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양쪽 괴리가 상당히 좀 큰 편이군요. 자, 파업을 대비한 정부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파업이 시작되면은 정부는 대체 인력을 곧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관사는 평상시에 64% 수준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대체 인력은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운행률을 80에서 90%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KTX 같은 경우는 운행률이 50% 절반 수준까지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은 99%가 지방 공무원입니다. 처음에는 경찰 소속으로 국가직이었죠. 그러다가 1978년에 경찰에서 독립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됐고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 특정직으로 신분상 변화가 이렇게 무쌍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장비, 인력, 급여 모든 면에서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진압 장비를 사비로 사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계속됐고 결국 오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많은 국민과 소방관들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의 소방사 서비스가 더 좋아질지 또 그래도 남는 문제점은 없는지 강신후 정영재 기자가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소방장갑, 장화도 구멍이나 물이 셉니다. 급출발이 많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탓에 가뜩이나 고장이 잦은 소방차는 내구 연한마저 넘겼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 장비는 물론이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목장갑을 끼고 구조작업을 하는가 하면 개인 돈을 들여 소방장갑을 사야 하는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란 여론이 점점 커졌습니다. 핵심은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루에도 출동이 여러 건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는데 국가직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안전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미루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은 가장 먼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5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현재 5만여 명인 소방 인력을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소방관들이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소방복합 치유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5%가량의 소방관들이 수면장애를 겪었고 5.6%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소방관들은 한 달 평균 240시간 일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선 360시간까지 근무하기도 합니다. 초과 근무가 일상화돼 있지만 일한 만큼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근무 시간을 인정해주는 규정이 제각각인데다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뤄온 곳도 많습니다. 지자체장이 예산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밀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부 지자체 소방관들은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국가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추가 예산은 새로 뽑을 소방대원의 인건비만 고려한 겁니다. 이미 발생한 초과 수당 채무는 여전히 지자체 몫으로 남았습니다. 큰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지휘할 수 있지만 인사와 평상시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보면 이게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많은 소방관들은 이왕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김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여러 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을 준비하는 것을 놓고 여권의 경계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서 오늘은 대통령 팔아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혹은 친문 감별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시선은 다른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40명 이상이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곱지 않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쁘게 보면 대통령 팔아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양하면 좋겠다. 친문 감별사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누가 진짜 친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자처해서 내가 감별사다 이런 오버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의원 등이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새누리당이 갈등을 빚다 선거에서도 졌다는 걸 염두에 둔 겁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최근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출마하면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성 의원도 방송에서 수십 명의 청와대 인사가 총선에 나오면
새로운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을 내세우면 경선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을 어디까지 표기할지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득권 세력이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당에 희망이 없다고 했죠. 좀비라는 표현도 그전에 쓴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중진과 친박계를 가리킨 건데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그나마 TK 초선 중에는 당이 원하면 불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아직 불출마 얘기가 없습니다. 쇄신 대상으로 거론된 TK 지역의 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력 때문에 자신은 3선이 아니라 2.5선 의원이라며 따라서 중진 의원도 아니고 쇄신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선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쇄신 요구에 대상이 된 의원들은 반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김세연의 희생으로 온 기회를 걷어찼다며 화석화된 한국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숨죽이는 사이 TK 초선 의원이 먼저 불출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얘기가 돌았던 대구 동부갑의 초선 정종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출마를 스스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청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정책도 발표하고 청년 얘기도 듣겠다고 만든 자리인데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늘어나는 국가 채무가 결국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 등에 많은 빨대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뽑아내겠습니다. 청년들을 염두에 둔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채용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국가 장학금도 3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청년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행사 자체가 청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황 대표가 귀한 분이라고 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한국당 때문에 보수 성향임을 숨기는 샤이 보수에서 나아가 수치심을 느끼는 쉐인 보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메모를 하며 들었지만 청년들의 예상 밖의 반응에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민연금 700조 원을 굴리는 슈퍼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연기금이 지키는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만들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의 연기금들은 우리의 특정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이제 투자 배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해외 연기금이 배제한 국내 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푸르고 빽빽한 숲 옆으로 듬성듬성 땅이 드러난 농장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 포스코 대우가 불을 놓아 숲을 태운 뒤 파묘 농장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라진 숲만 약 3만 헥타르. 결국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나섰습니다. 포스코 대우와 모회사 포스코에 투자했던 돈 약 2,400억 원을 빼냈습니다. 환경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도 비슷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015년 석탄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결국 투자받은 돈 1,600억 원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업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담배 회사인 KTNG,
무기를 만드는 한화 등 우리나라 기업도 8곳이 골라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지배구조는 건전한지 고려해 투자하는 책임 투자 원칙에 어긋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ESG를 제가 위험 요인으로 말씀드렸지만 점수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투자를 안 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국민연금도 이른바 나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이 근처에 160개가 넘는 공장으로 둘러싸인 4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시달리고 10여 명이 암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여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인천 4월 마을 앞 큰 길. 폐기물을 실은 커다란 트럭이 연달아 지나갑니다. 마을 안으로 난 도로 풍경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지나가는 트럭과 버스가 13,000대가 넘습니다. 마을 주변에 폐기물 처리 업체 등 공장 165곳이 가동 중입니다. 요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병원에 맨날 그냥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그냥 줄을 섰어요. 그냥. 야채를 심어 먹고 곡식을 해다 먹고 그거를 먹고 여태까지 그게 누적이 된 거야. 쏙도 다 이 쏙도 내장도 누적이 돼가지고. 암과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환경부에 건강 영향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지역보다 미세먼지는 1.5배, 대기 중 중금속 성분은 2배에서 5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해물질은 집에만 쌓인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소변과 혈액에서도 높은 농도의 카드뮴과 납 등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4월 마을에선 사람이 생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122명 중 15명이 암에 걸려 8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환경오염과 암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협의해 거주지를 옮기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부터 서울까지 광역버스 등을 운행하는 명성운수노조가 오늘 아침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명성운수노조는 오늘 새벽 4시쯤 사측과의 최종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며 20개 노선의 버스 270여 대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버스 20여 대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수단을 마련했지만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5월부터 9차례 임금 협상이 결렬됐지만 현재까지 사측으로부터 추가 교섭을 하자는 제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카를 설치해서 숙박시설처럼 운영하는 이른바 카라반 캠핑장이 인기입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캠핑장 20곳을 조사했더니 소화기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일가족 3명이 캠핑카 안에서 숨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야영시설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강원에 있는 카라반 캠핑장 20곳 중 16곳에서 캠핑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습니다. 소화기도 부족했습니다. 잠불을 끄는 소화기나 야외용 소화기가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4곳 중 1곳은 캠핑카 안에조차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때문에 불이 날 위험도 컸습니다. 곰팡이가 쓸고 이부자리가 지저분한 곳도 있었습니다. 캠핑카를 고정시켜 놓은 이런 카라반 캠핑장은 사실상 펜션 같은 숙박업소처럼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하고 소방과 위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미국에선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총기 사건으로 온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에서 잇따라 총격이 발생해서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집 마당이나 마트 주차장 같은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총격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오클라호마주 던컨에 있는 월마트 매장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차량 안에서 또 다른 남성 1명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망자 가운데 용의자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의 다툼이 총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일 캘리포니아 중남부 프레즈노에서는 가정집 뒷마당에서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총격범은 휴일을 맞아 파티를 열고 미식축구 경기를 보던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집에는 파티를 연 가족과 친구 등 35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이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0에서 30대 아시안 남성들입니다.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아시안 범죄조직 특별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영국에선 내각과 왕실의 수뇌부가 동시에 도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총선을 앞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불륜을 맺는 대신 특혜를 받았다는 여성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앤드류 왕자도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입니다. And I don't understand why you've blocked me and ignored me as if I was some fleeting one-night stand or some girl that you picked up at a bar. 30대 미국인 여성이 영국 ITV와 인터뷰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난합니다. 비밀을 지켜줬는데 배신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런던 시장 시절 존슨이 이 여성에게 공금 약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4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런던시 측은 존슨 총리가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받아야 하는지 결정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혜 의혹 등을 부인했지만 다음 달 12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앤드류 왕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알선으로 성매수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BBC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날 딸을 피자 가게에 데려다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업들은 그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에 후원을 끊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앱스타인의 피해자도 앤드류 왕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Prince Andrew and any others who are close to Epstein should come forward and give a statement under oath on what information they have.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1층에서 18층으로 갑자기 솟구쳐 올랐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4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마모된 승강기 도르래가 깨진 걸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옆 나뭇가지에 서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제주 한라산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한라산 백록담의 최저 기온이 영하 6.5도를 기록하는 등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눈도 1cm가량 쌓였는데요. 오늘 제주도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하루 늦은 걸로 관측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면서 특별 연장 근로 범위를 넓히기로 하자 노동계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 규칙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지난달부터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오늘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사직서를 내고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남 신안 비금도 출신의 바둑 신동으로 12살에 입단한 이 구단은 공격적인 기풍을 앞세워서 24년 4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후배 기사들을 이기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많이 지쳐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이 구단은 3년 전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1승 4패로 졌지만 인간이 기록한 유일한 1승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프로축구 인천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과 싸우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인천구단 소셜미디어에 팬들에게 보낸 편지를 올려서 한 달 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앞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끝까지 그라운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유 감독은 2006년 선수 생활을 접은 뒤 지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을 전국 곳곳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보듬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버스 인근에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이동식 청소년 쉼터입니다. 천막에는 이렇게 물품이 놓여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날이 추워진 만큼 핫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한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보시다시피 개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왔어요? 포텐에는? 처음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바쁘다고 해서. 벌써 8년째 매주 금요일이면 새벽까지 거리 상담이 진행됩니다. 수능 다음 날이었지만 이곳을 찾은 19살 청소년 중엔 사정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학교는 안 다니고 있어요? 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던 아르바이트도 최근 못하게 됐다면서 그나마 이곳에 와 위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보험료가 올라서 네, 너무 비싸다고 이제 안 쓰신다 하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좀 울컥하긴 했는데 좀 아빠 같았어요. 좀 가족 같았어요. 3년 전 쉼터를 처음 찾았다는 한 청소년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좀 많이 맞았어요. 맞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가출을 하게 됐어요. 계속 밖에서 생활하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잘 안 해먹는 편이죠. 여기 와서 끼니를 좀 때우는 편이에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입니다. 이 버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버스 앞쪽은 보통 처음 상담을 온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약품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비약을 제공하고 방문 간호도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2명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는 선착순에서 끊겼어라고 말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인근에 있는 생활쉼터로 인계도 해줍니다. 13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 의정부시의 청소년 쉼터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실입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래방 기계도 있고 이 드럼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기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들어왔지만 다들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다가 영상 편집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거든요.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서 나오고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여성의 전화로 이제 수능도 조금 공부하고 있고. 이런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34곳, 경기도에 32곳이 있는데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6% 깎을 계획입니다. 조비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국비가 더 많이 확보돼야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시설별로 2명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 가난의 대물림 같은 거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버스가 문을 닫게 되면 이 많은 발길들은 거리 위를 방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입에는 시가를 문 채 말 위에 올라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스 앨리스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딸인 그는 1905년 9월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 당시 고종이 희망을 건 것은 미국뿐이었을 것입니다. 고종은 화려한 특급 열차를 준비하고 근위병을 도열시키고 황실 가마로 그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독립국 대한제국을 기억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겠죠. 그러나 앨리스는 냉정했습니다. 키 작은 황제는 먼저 내 팔을 잡았다. 애처롭고 둔감한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앨리스의 관심을 끈 것은 비극적으로 시해된 명성황후의 능을 지키는 석상이었으니
그는 놀이동산 회전목마에 올라타듯 냉큼 석상 위에 올라타고는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이미 앨리스가 조선에 오기 2주일 전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됐고,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찌감치 나는 일본이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일본을 부추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무지했던 나라는 요즘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별 영양가도 없던 그 딸의 옷소매를 부여잡았으니 열강이 부딪히던 한반도는 기울어진 황실이 뭘 어찌 해보기에는 이미 너무나 미약했겠죠. 5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서 다그쳤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그들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석상 위에 홀짝 올라탄 앨리스. 그로부터 100년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미국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새삼스럽게 되뇌게 하는 사진. 뻔한 얘기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왔을 뿐. 5배에 달하는 주둔비를 말 그대로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폭력적인 행태에 비하면 100년 전의 앨리스는 그냥 철이 없었다거나 해야 할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한 경찰관이 얼마 뒤에 이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연락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논란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한 건데요.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넉 달 만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법은 기본적으로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뜻합니다. 여기에 소속돼서 일하는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위를 받아서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너무 물으면 좀 과잉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이걸 대입해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경찰서가 되고요. 무리를 일으킨 경찰관, 그 A 순경은 개인정보 취급자로 분류됩니다. 네. 그러면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분류가 된 사람들은 모든 처벌을 다 피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체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소속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건 처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그래서 처벌의 문을 좀 넓혀놓은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주체를 좀 넓혀서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죠. 여기엔 A 순경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좀 제한적이라서 이번 A 순경 사례와는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어내거나 남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없애는 이런 행위 등인데요. 네. 이 A 순경 행동은 분명히 사회적 통념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 기준으로 보면 민원 접수라는 절차로 개인정보를 얻은 것이고 또 남에게 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할 것이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텐데 그러면 이 법이 현실에 좀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이 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뭔가 A 순경,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이고 법제처의 해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A 순경의 사례로 볼 때 이 법이 충분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다만 A 순경은 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을 어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A 순경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잘 처리하는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고단수 철회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차별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빼자는 건데요. 이 말은 곧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는 차별해도 된다라고 해석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하는데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예, 한국당 일부에서는 계속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개정안이 특히 논란이 됐던 건 민주당 두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삼석, 이계호 의원인데요. 두 사람은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이름까지 거는 걸 잘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당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민주당 강령에도 배치되는 거여서 민주당 내에서는 두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철회됐습니다. 예. 어제 철회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철회된 내용을 바로 저희가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저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안상수 의원에 따르면 이 철회된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이름은 빼는 게 좋겠다. 그런데 두 사람 이름만 뺄 수가 없어서 법안 자체를 취소했다가 다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뺀 다음에 발의했다는 얘기죠? 다시 이제 발의할 계획인데요. 예. 뭐 한 이번 주 내에 다시 발의하겠다는 얘기지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장까지 인권의 퇴행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 발의자 명단에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당이 이번에 처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문제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국회의 거수 경례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누구에게? 한국당의 김한표 의원이 오늘 원내대책회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김한표 의원은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례를 하는데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저렇게 거수 경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목격이 됐는데요. 거수 경례는 먼저 군 예식 조항을 잠깐 보면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답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제복을 입었을 때 거수 경례를 하는데 경례 자체는 경의의 뜻을 표하지만 사실은 거수 경례가 어떤 위계 질서를 나타내기도 해서 예. 적절하냐?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의 대표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먼저 경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한표 의원에게 경찰 출신이 하지만 사실은 경찰을 그만둔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왜 그렇게 경례를 많이 하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선수나 나이가 어린 다른 의원들에게도 한다. 국회 내 경위들에게도 한다면서 그냥 본인의 인사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민의의 전당에서 거수경례가 자주 나오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다 벌리고 경례하던데 그 군대나 경찰에서 이렇게 손가락 다 벌리고 하면 혼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각이 잘 안 잡혔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시간 엄수 법사위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죠? 법사위는 늘 여야 대립의 최전선에 있는데요.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엄한 진행으로 종종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늘 권위를 강조했는데 과거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문제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가끔 위원장의 권위가 침해받았을 때는 예. 목소리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번 고성이 있는 경우가 목격이 됐었는데요. 예, 뭐 너무 자주 틀진 말죠, 이런 장면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원장이 위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고 여상규 위원장이 꼼짝 못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예. 지각 때문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사위 개의 시간만 좀 딱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전방위 법사위 하다가 기재위원장하고 다시 법사위 해보니까 한 번도 지키는 적이 없어요. 예. 예, 낮게 깔린 예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오늘 법사위 현장은 법사위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18분 지각했는데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들었고 원론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말이 다 맞다고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과할 땐 또 사과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5도에서 12도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loating in emerald sea, keep me dancing, keep me as still as can be, and I try